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들 거라며 비웃으며 숨기던 그 기술이 한국의 손에서 완성됐습니다. 1600회 비행.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막은 나라가 이제 한국 앞에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세계 각국은 줄을 서서 사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콜드웰입니다. 록히드 마틴 아시아 태평양 전략기술사업부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28년 3개월입니다.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을 저는 단 하나의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엉뚱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록히드 마틴 전략사업부 18층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포토맥 강은 언제나 제 확신을 다잡아주었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되는 강물을 보며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의 질서는 우리가 만든다고. F-35를 사고 싶으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기술이 탐나면 우리가 허락해야만 가능하다고. 그것이 제가 28년간 믿어온 세계의 문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 대상으로 올린 것은 201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가 절실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F-35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한국에게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방산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설계한 전투기의 동체를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GE, 레이더는 미국 레이시온, 항전 장비도 전부 미국산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단 하나도 한국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담당하는 건 도면대로 부품을 맞추고 볼트를 조이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급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사 레이더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며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동시에 여러 대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기체를 만들어도 하늘을 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당시 이 기술을 독자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일본.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KF-21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공식 요청해왔습니다. 체계 개발비만 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의 신뢰를 근거로 진심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요청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 한국이 A사 기술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F-35 수출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F-35 한 대 가격이 당시 기준으로 대당 2,5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확실한 고객 하나를 영원히 잃는 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시장까지 우리 파일을 갉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부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핵심 기술의 제3국 유출 우려. 이 두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실제 이유는 그 두 줄 뒤에 감춰두면 그만이었습니다. 의견서를 완성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4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은 불가하며 자체 개발 시도는 최소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로 인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저는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란에 꾹 눌러 사인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그날 저녁 주차장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포트워스의 저녁 하늘은 붉었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너머로 F-35 한 대가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엔진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소리가 세계의 질서다. 기술을 가진 자만이 저 소리를 낼 수 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의 질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기술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28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리였습니다. 며칠 뒤 거부 통보가 한국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비서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알겠다고 한마디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수개월을 준비한 요청이 제 책상에서 사흘, 그리고 제 한마디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부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전체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레이시온이 25년을 쏟아부어 완성한 기술입니다. 프랑스 탈레스도 18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미 수십 년간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기초도 없는 한국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요. 저는 그 선언을 보고서 맨 아래 각주에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한국 측 독자 개발 선언, 실현 가능성 희박, 추가 모니터링 불필요.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어느 연구실에서 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을, 그 불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선언 이후 저는 그건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더 급한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도의 전투기 입찰, 핀란드의 F-35 도입 협상, 일본의 추가 도입 물량 조율. 세계 곳곳에서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한국의 프로젝트에 눈길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기 경쟁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주요 경쟁국의 방산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추적합니다. 한국 섹션은 평소 2페이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섹션이 12페이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남 사천개발센터 전력 사용량이 6개월 전 대비 340% 증가.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공장 증설이겠거니. 다음 페이지.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 레이더 관련 전문 인력 400여 명이 사천으로 집결 중.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단일 거점에 모이는 건 평시에는 볼 수 없는 패턴이라는 분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열심히 모아봤자 기초가 없으면 소용없지. 마지막 페이지에 담당 분석관의 손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인력 집중 밀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민간 기술 분야에서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 요망. 저는 그 메모 위에 붉은 펜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과장. 그리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그 단어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사천의 연구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미국의 거부 통보가 전달된 바로 다음 날부터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입니다. 연구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교대로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명절에도 연구실을 지켰고 가족과의 약속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A사 레이더의 핵심인 갈륨비소 반도체 소자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조 공정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레이시온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기술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배열하고 나노초 단위로 동기화하는 작업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가 극한으로 맞물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기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전파를 쏘기는 했지만 정확도가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전부 실패였습니다.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연구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포기하자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해외 군사 전문지에 실린 기사를 출력해 연구실 벽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한국의 A사 독자 개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기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다음 수출 협상 전략을 짜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사천의 연구실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 선언 이후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기술 동향 섹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A사 레이더 시제품 작동 성공.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동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동이라는 말에는 100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파가 한 번 나갔다는 것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험실에서 반짝했다고 레이더가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도에서 우리 쪽 기술 자문역인 데니스 쇼를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콜드웰, 한국이 레이더를 켰다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실험실 장난감이겠죠. 전파 한 번 쏴보는 것과 실전 레이더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쇼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아주 작은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핀끝만 한 크기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보고서 한 장이 아니라 두꺼운 분석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A사 시제품이 탐지거리 시험을 통과했으며 초기 성능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무심코 수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지거리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수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원본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의 일부 현역 레이더 시스템과 동급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시온이 현역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처음 개발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탈레스가 자국 전투기용 A사를 완성하는데 18년이 소요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미 수십 년의 레이더 기술 축적이 있었고 천문학적 예산과 세계 최고 인력을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독자 개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불과 2년 만에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8층 유리창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흐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그 질문을 눌러버렸습니다. 28년 경력이 만들어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체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핀 끝이었던 불편함은 어느새 바늘 끝 크기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 끝이 더 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타로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독자 개발 성공.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완성. 무장체계 통합 기술 확보. 제가 거부했던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이 하나씩, 그리고 마침내 전부 독자적으로 완성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넷 전부를.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포토맥 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험실 성과와 실전은 다르다. 진짜 증명은 저 기술들이 실제 전투기에 탑재돼 하늘을 날아야만 가능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독임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억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보람의 시제 1호기가 경남 사천 활주로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은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보고서를 검토하다 우연히 발견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KF-21 보람의 초도 비행 성공.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2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마침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연두색 도장의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기체 코 부분에 A사 레이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레이더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뜨는 거야 해볼 수 있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들도 시험 비행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F-22도 F-35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뉴스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사고라는 뉴스가. 저는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이 운이었을 거라고, 곧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기다림을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가 100회를 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200회를 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500회를 넘었습니다. 여전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숫자를 확인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입안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1000회를 돌파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저는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걷다 사무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켜둔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충돌했습니다. 25년, 18년, 4년. 이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KF-21 보람에 42개월간 총 1600회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 1만 3천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전부 통과하며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 검증 완료. 최초 초음속 비행 성공, 야간 비행 시험 통과, 공중급류 시험 성공, 무장분리 시험 완벽 수행.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개발 비행 시험을 종료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600회. 무사고.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반복해 읽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치인지 항공 분야 바깥의 분들은 실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새로운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 사고가 없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F-35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수십 건의 결함이 발견됐고 수차례 비행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신형 전투기는 시험 비행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험 비행의 목적입니다. 한계를 찾아내기 위해 기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보람에는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1600회를 단 한 건의 오류 없이 비행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파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25년. 레이시온이 A사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18년. 탈레스가 걸린 시간. 그리고 한국. 기초도 없이 시작해서 4년 만에 완성하고 1600회 무사고 비행까지. 제가 의견서에 적었던 그 문장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자체 개발 시도는 최소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로 인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년과 4년. 저는 그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미쓰비시 전기가 만든 레이더는 세계 최초로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 중 하나로 분야에서 오랜 기술 축적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일본의 최신 레이더와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앞서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GCAP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완성 목표 시점은 2035년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기술과 예산을 합쳐도 완성까지 10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서 독자 기술로 이미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에 날리고 양산까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힘을 합쳐도 아직 설계 중인 것을 한국은 단독으로 이미 완성했다. 방산업계에 이 대비가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스웨덴의 사브. 이 전통적인 방산 강자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로 올라섰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시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두려운 경쟁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하나씩 보고받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가 설계한 세계의 질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KF-21초도 양산분 4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조 9,60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동시에 한화시스템과 A사 레이더 양산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양산.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실험실 성공이나 시험 비행 성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공장 라인에서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총 120대가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포토맥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 건너편 워싱턴의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28년을 보내며 저는 언제나 같은 확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자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니스 쇼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제가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콜드웰, 한국 KF-21 양산 소식 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쇼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4.5세대 성능이에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쇼의 얼굴이 창밖 불빛에 반쯤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을 읽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분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경남 사천. 그 이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경남 사천행 비행기 표를 끄는 건 제 28년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전략기술 자문관이 경쟁국의 전투기 공장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만으로는 더 이상 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눈으로, 코로, 발바닥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 그리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공항은 광활하고 정밀했으며 어디 하나 어수선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사천까지 이동하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반듯했고 도심은 빽빽했으며 공단 지역에는 거대한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구나. 카이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생산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뚫린 거대한 경납 공간 안에 연두색 도장의 보람의 기체들이 조립 라인 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각 공정 구역마다 엔지니어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소리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구 소리와 기계음이 리듬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카이 관계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단일 라인으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어 듀얼 라인으로 전투기를 동시에 조립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초도 양산분 40대를 2028년까지 공급할 예정이고 총 120대의 보라매가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 배치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라인을 걸었습니다. 22만여 개의 부품이 하나의 전투기로 조립되어 가는 과정은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드나들었던 미국의 어떤 방산 공장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부 공정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데니스 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완성 단계에 있는 보람의 한 대 앞이었습니다. 연두색 도장 위로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빛났고 기체 코 부분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쇼가 그 레이더를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그 레이더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한 레이더였습니다. 레이시온이 25년을 걸려 완성한 기술의 계보를 한국이 4년 만에 독자적으로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드웰, 우리가 이 나라를 너무 몰랐던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이 관계자가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줬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6대 규모의 수출 협약이 협상 중이고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시제기에 탑승하며 도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20대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페루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1,000억 원 수준입니다. 1,000억 원. 우리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절반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제가 28년간 공들여 쌓아온 수출 시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 이전을 막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시장이 기술 이전을 막은 탓에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 F-35를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이제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설계한 거부 전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장 뒤편 활주로 위에서 보람의 시제기 한 대가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굉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천의 4월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엔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2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록히드 마틴에 처음 입사하던 날 포트워스의 공장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냄새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만이 풍길 수 있는 냄새라고. 그런데 지금 그 냄새가 이곳 사천에서도 똑같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쇼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콜드웰?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이 제 28년 커리어에서 가장 긴 고민 끝에 나온 가장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1600회. 무사고. 4년. 8조 5천억 원. 120대. 1,000억 원.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저는 28년 전 제가 처음 작성했던 한국 관련 전략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 결론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은 조립 수준에 머물 것이며
핵심 기술 없이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투기의 안정적인 고객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립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불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우위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28년간 눈을 감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여백에 한 줄을 써넣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잉크가 천천히 번지며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그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너진 것은 제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막힌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막힌 문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1600번을 날았습니다. 단 한 번도 추락하지 않고 책상 위 몽블랑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년 전 처음 이 회사에 입사하던 날 스스로에게 선물한 펜이었습니다. 이 펜으로 수십 개의 거부 의견서를 썼습니다. 수십 개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펜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하늘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질서 바깥에서 제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이야기는 전투기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을 막으면 굴복할 것이라는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콜드웰이 설계한 거부 전략은 한국을 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막힌 문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시온이 25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4년 만에 독자적으로 완성했고 1600회를 날았으며 단 한 번도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은 진보의 무덤입니다. 강대국이 기술을 틀어막을 때 한국은 그 문을 부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라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50도 폭염을 온몸으로 버티며 콘크리트를 부어넣던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울산과 거제 도크에서 밤새 용접 불꽃을 튀기며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조선소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탄광갱도 속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석탄을 캐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낯선 말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과 루르 지방 광산에서 이국의 땅속을 파고들었던 파독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막에서 벌어온 달러, 갱도에서 캐낸 외화, 이국의 병실에서 흘린 땀이 이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손들이 만든 기반 위에 오늘의 연구원들이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A사 레이더를 완성했습니다. 그 손들이 쌓아 올린 나라 위에서 보라매가 1600번 하늘을 날았습니다. 사막에서 삽을 들던 손과 갱도에서 곡괭이를 쥐던 손이 결국 하나의 나라를 일으켰고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청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라매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그 비행 속에 여러분의 시간이 함께 날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동풍년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